그 심지현 선생님, 네네. 그 독후감에서 광개토 태왕의 대마도 상륙설이 흥미롭다고 하셨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저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니고 7, 80년 전에 정인보 선생의 고구려 수군 도해설을 발전시키는 주장인데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마도 상륙설을 듣기 전에 정인보 선생님의 고구려 수군 도해설은 제가 역사 특강 TV에서 설모 선생님이 나오신 그 특강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주어 하나가 저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구나. 국문학자로서 정말 비문을 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주어에 대한 뭐 이런 걸 좀 생각하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도 제가 살짝 지나갔던 생각, 그리고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역사는 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 책을 읽으면서 고구려 중심의 동북아 아시아의 어떤 역사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신라가 통일을 하지 않고,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가정을 해보자면 고구려가 중심이 되었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왜 하필 광개토 대왕 비가 중국에 가서 앉아 있지?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무엇보다 광개토 대왕 비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고대 역사 연구에 발전시킨 사람은 그 주체가 한국이 아니잖아요. 광개토 대왕 비는 저희 건데 그게 일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생각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일본은 조선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광개토 대왕비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뭐 한자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마침표나 뭐 쉼표나 이런 문장보도 없고 띄어쓰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뭐 글자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들은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석을 해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인보 선생님 그거 아니다. 주어는 일본이 아니고 고구려가 그렇게 일본을 격파시키고 뭐 백제나 가야를 이렇게 지배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확장시켜서 교수님께서 대마도 상륙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 비유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직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고구려 도해설에 대해서는 70% 정도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교수님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100% 다 수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득력은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의구심은, 제 머릿속에 저는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다는 주장도 있고, 임나 일본부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되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이렇게 교수님처럼 이렇게 가야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야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러면 이게 100%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70%의 가능성을 두고 제가 100% 이렇게 딱 동조하기에는 아직까지 제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지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해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임나 이꼴 가야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주류 계통의 그 분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미 제가 세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임나 이꼴 가야. 네. 거기 다음에 이제 임나 일본부설 자체는 아예 부정하시는 분들, 제 머릿속에 순서를 그려보면 그렇게 됐는데, 거기다 이제 교수님 학설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제 가슴으로는 완벽하게 와닿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정인보 선생님의 그 잊혀진 이론을 발전시키고 확장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수님의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정말 대마도일까? 아니면 그 이후에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일까? 그건 제가 이제 현장 답사도 하지 않았고 자료도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탁 회색깔이 입혀지진 않더라고, 임나 이꼴 가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심지현 선생님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그림을 좀 정리하면 쟁점 우리가 토의해 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겁니다. 임나일본부설은 이제 그 연도를 해석을 했을 때
369년부터 562년 사이 거의 200년 가까운 시기인데 일본 야마토 외가 한국의 가야에 식민 통치 기간을 두고 200년간 지배를 하니까 신라 백제가 비굴하게 조아리면서 상국으로 모셨다. 심지어 고구려마저도 이제 삼국사를 모셨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석이 아주 농밀하게 진하게 색깔이 돼 있어요. 잠깐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진하게. 그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고, 이것하고는 전혀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경합가설이 이제 정인보 선생의 고구려 수군 도해설을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대 그 시기 국제관계를 볼 때 완전히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야마토웨가 주인이에요. 동북아의 주인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반대로 고구려가 주인인 세상인 거예요. 고구려 패권 혹은 강국 고구려가 좌지우지하는 동북아. 그런데 결국 뭐냐면은 강대국 고구려가 백제 신라를 신하국으로 삼고 이제 그 외도 굴복을 시켜서 사실상 천하를 평정을 했다라고 고구려 호탕비는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해석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구려가 강성한 대국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 야마토웨가 수시로 500년대죠. 500년대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군사 활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의문인데, 국내에서 임나일 본부설은 그건 허구다라고 주장을 해요. 주류사학계에서도 그건 아니다. 대신 외교사절이니 교역기관이니 여러 가지, 아니 안나의 여러 가지 미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본 야마토웨가 원하면 언제든지 일본군을, 외군이죠, 한반도 남부에 투사, 군사용어인데 프로젝트 군사력을 보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가야 지방이 일본군의 활동 무대였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해요. 그게 이제 총론에서는 임나일 본부설을 부정하지만 실제로 왜군이 야마토웨가 자유롭게 들락달락했다는 것은 사실상 야마토웨가 군사 강국이었고 여기가 열세였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보는 착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성이 사라진 학계, 그 다음에 경직된 사승관계, 선생님의 학설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경직된 문화, 등등이 있지만, 중요한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오사카에 가면은 초대형 고분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피라미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라미드보다 더 큰 고분이 여러 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봐라. 이때 5세기 때 일본에는 이미 거대한 중앙 왕권이 있었고 이만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력이 집중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이 책에서 파고들었죠. 파고들었더니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과연 야마토웨의 그 세력이 왜 그런 큰 고분을 조용했는가에 대한 해석을 제가 했는데, 그 고분을 조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노동력 상실이에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고구려가 이제 대마도를 틀어지고 큐슈에 전쟁기지를 두름으로써 이제 고구려 천하가 된 거에서 와신상담 국력을 키우고 일본 야마토웨의 이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거대한 국가 상징 사업이지 않느냐라는 한 가지 해석을 제가 제시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관점을 제가 잠깐 이렇게 끼워 넣긴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개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마토웨가 동북아의 주인, 아니면 고구려가 주인. 고구려가 우리나라니까 무조건 고구려가 주인이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재밌는 우리가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은 좀 이따가 이제 이영호 선생님께도 한번 같은 걸 여쭤볼 겁니다. 5세기 초에 느닷없이
야마토에와는 전혀 이질적인 세력이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이제 기쿠지를 중심으로 점점 세력이 커져요. 이게 100년 동안 쫙 커집니다. 그러다가 100년 동안 커지다가 6세기 초에 야마토에가 이걸 진압을 해요. 그게 그 일부가 이와이의 반란이라는 사건도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규슈 지역이 야마토에 통합이 되는데, 구마모토 장식고분 세력이 여러 면에 봤을 때 고구려 세력과 연계됐다고 하는 이제 정황이 이제 발견됐다, 이 책에 쓴 거죠. 야마토의 천하이냐 아니면 고구려의 천하이냐에 대한 두 가지 경합 가설에서 이제 지금 완전히 묻혀 있었던 고구려 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끌어와서 대등하게 제가 이제 경쟁을 시키는 데까지 해놓은 거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치하게 정밀하게 데이터를 리트리브하고 이제 사실관계를 조합을 해서 또 융합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연구를 하면 정말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이 고대 로망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럼 할 수 없었고 능력이 딸려서.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 혹은 이 드라마,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작가 선생님이나 학자분들이 여기 영감을 얻고 연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소박한 소망을 좀 담았던 거죠. 그래서 이영호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이 여쭤볼게요. 고구려군이 바다를 넘어서 대마도나 규슈에 상륙할 가능성을 이제 군사고각이라는 관점에서 제기한 것에 상당히 흥미롭다고 하셨는데, 자, 제가 질문이 이거 뭐냐면은, 제가 이 이야기 자꾸 끌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사실이었다면 아마 모르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아주 철석까지 뭐라고 믿고 있냐면은, 임나일본부는 잘 모르겠지만 가야 지방을 야마토베가 수시로 들락달락하면서 쥐고 흔들었다라는 건 일본 교과서에 어디서 다 나와요. 임나이콜 가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정반대에 있는 고구려가 대마도나 규슈를 정벌을 해서 100년을 틀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야마토베가 주인공이 아니라 승자는 고구려였다라고 하는 사실, 최소한 한국에서 인정을 하거나 아니 그게 파급이 돼서 일본에 전파되면 일본의 구구 혐한론을 좀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잠재우는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혐한론의 뿌리가요, 그 요시다 쇼인 또는 그 사이고 나카모리 또는 그 후쿠야 유기치 같은 그런 사람들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이어지는 것이 일본의 어떤 컴플렉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본의 그 실제 경제가 우리보다 뒤졌다고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섰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위기의식의 발로가 그것에다가 어떤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회학자 김경동 교수가 쓴 선진한국 과연 실패자인가 이걸 보면은, 김경동 이 교수가 학부 시절에 사회학자 이상백 교수 강의 들을 때 이분이 강의 시간에 툭탁 하면은, 한국은 백성은 우수했지만 지도자가 우매해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대요. 예. 그 지도자들의 일방적인 그 강요에 의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조선 시대를 말하는 걸 말입니다. 예. 조선 시대 이렇게 우매하게 그 지도자들이 했잖아요. 그 왕들이. 예. 고구려는 확실히 달랐겠죠.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혐오의 뿌리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우리한테 얕봤던 우리한테 뒤지다 보니까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대 일본을 표현이 안 좋긴 한데 멋있게 한번 때렸다, 광개토 태왕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마도노를 중심으로 해서 규슈를 이제 지배를 하고 야마토베가 백제와 다시 연합하는 걸 차단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일본 민족주의적인 감정에서는 일본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더 기분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혐한이 이렇게 또 증폭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거나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30년 일본 연구를 했잖아요. 일본 문화를 연구했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강의 시간에도 일본은 승리자와 강자를 신처럼 숭앙하는 문화가 있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강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도전을 하는 문화가 있죠. 강자가 반드시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 의로운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기층 문화가 있는데 일본은 강자에게는 무조건 이렇게 완전히 굴복을 하고 복종하는 게 미덕이에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쉽게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만일 현대는 너희가 우리보다 근대화를 빨리 해서 뭐 불행하게도 우리 30여 년 동안 너희 군합발 밑에 살아봤지만 옛날에는 100년 혹은 몇백 년을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러면 한국에 대한 편견, 선입견, 우월감 이런 것들을 희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일본 엘리트라고 봐요. 뭐냐면 일본 엘리트는 특히 이제 조선을 식민지하면서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항일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조선인은 유전적으로 열등한 민족이다. 그다음에 한일 걔들 말로 이란 관계죠. 일본은 늘 조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신화죠. 신화를 심어놨거든요. 의식 속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항일 의식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심리전. 그건 군사작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학자를 동원을 했죠. 학자를 앞세서 할 그게 정말 적이지만 지금 일본은 우리 친구지만 과거는 적이었잖아요.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해서 그게 7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출발점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 일본의 문화에는 이제 강자, 승리자를 존숭을 하는데 저희 은사님입니다. 벌써 거의 한 35년 전 얘기인데 미군 장교로 이제 교육받다가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해서 이제 동경 제1은행에 있는 연합군 사령부에 근무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동료 소위들이 다 그랬답니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사이판이다 오키나와에서 옥새 작전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징그러운 일본군들이 골목에 숨어 있다가 우리 지나가면 죽창으로 옆구리 푹 찔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들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일왕이 항복을 하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마치 신처럼 받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은사님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오키나와에서 그렇게 싸웠던 그 일본 사람들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문화인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문화가 생겼냐면은 일본은 고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기존 문화에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가 들어오면은 외부 문화가 신처럼 행동을 했다고 해요. 계속 겹치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이 되니까 누가 들어오든지 패권을 잡으면 거기서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엎드리게 되는 게 체질화된 것이 아닌가.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늘 유전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일본한테 두들겨만 맞았던 속된 별로 찌질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 근대는 우리보다 약했지만 고대는 강성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존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겁니다. 이건 실험은 안 해봤죠. 제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죠. 하지만 저희 은사님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죠. 왜냐하면 2차 대전 때는 일본 사람들은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귀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기를 잡아먹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승자가 돼서 들어오니까 완전히 신처럼 모셨던 그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대에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고무적인 거는 일본의 일왕가, 뭐 형식적으로는 천황가죠. 천황가는 일본 그 임나일본 부서를 자꾸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일본 회의가 같은 우익과는 다른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 그 아키히토 천황과 그 아들 나루히토 현 일왕은 왜 우리 고대 한일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홍윤기 교수님이라고 일본사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하고 교토 지역 답사를 다닐 때 우에다 마사키 선생, 교토대학교 명예 교수죠. 일본의 고대사 연구에서는 최고봉이죠. 최고봉. 그 우에다 선생님하고 미팅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셔가지고 뵙지를 못했는데 그 우에다 마사키 선생 교수님이 지금 상왕이 된 아키히토 천황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2시간 동안 백제와 외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열 수업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일본 왕실에서는 고대 백제가 일본의 후경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일본 왕실은 한국에 대해서 뭔가 미안해하고 존경심도 있고 자꾸 우월주의 사관을 갖고 있는 일본 회의 세력을 자꾸 이제 득세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일본 회의를 중심한 세력이 이제 일본의 그 중의원 참여는 양쪽에서 3분의 1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개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거를 딱 못하게 막은 게 지금 상왕 아키히토 천황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생전 퇴위를 발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 일정이 다 꼬여버렸죠. 천황은 이제 일본 왕은 정치적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위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함으로써 일본 우익의 개헌 드라이브를 완전히 스톱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번 7월 10일 날 또 참여 선거에서 압승하면 또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이 과거에는 일본이 존경하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천황의 행동을 봤을 때, 그렇죠? 만일 이 이야기가 일본 대중한테 전파되면은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수직정계보다는 대등하게, 옛날에 뭐 어디입니까? 도쿠가와 시대는 서로 존중했거든요. 서로 우리 뭐 일본 뭡니까? 조선 일본에 가는 통신사가 가면 그 당시 나라 돈이 휘청할 정도로 대접을 융숭하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도 배우려고 그러고 그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가능했냐면 일본이 한국 쳐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걸 경험한 겁니다. 졌잖아요. 결국은 일본이 졌기 때문에 존경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일본이 전쟁하지 않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대사의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 살리면 된다. 살리면 일본 사람들이 존경심을 만들 수 있다. 왜? 천황과 일본 왕족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쟁을 해서 꼭 이기지 않아도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회복하는 하나의 이제 어떤 정체성의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꼭지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책은 결국은 한일 양국의 역사를 직시해서 화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독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감사하게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강선 선생님, 우리 학생,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혐오 정치 선동을 좀 중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좀 어떤 의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시죠. 혐오 정치는 조금 강하게 표현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권 정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갈라치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선거를 통해서 더 극대화되고 또 표출되는 그런 게 좀 보이는데,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또 그 지선을 통해서 또 유의미하게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은데 그 40, 50대들은 또 진보가 우세하고 뭐 60대 이상부터는 또 보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그 예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그 20, 30대들조차도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 또 갈라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인들과 미디어 그런 일명 기득권의 어떤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한 또 갈라치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친일 프레임이나 또 뭐 대통령으로서 뭐 남북 관계를 당연히 평화적으로 지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뭐 친북 프레임을 걸고 뭐 미국이 특히나 중요시 여기는 한미일 동맹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친일 프레임 같이 그렇게 뭐 엮어서 좀 반대를 하고 뭐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뜬금없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주류 세력이나 또는 개혁적인 비주류 성향이 힘 있는 자리로 갈 때 또 정치적인 권력을 잡을 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독일에서도 그렇고 뭐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보수에서는 또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자신의 세력의 어떤 정치적 책임이 없어서 물론 뭐 미안함 뭐 그런 걸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책임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뭐 독일의 경우에도 그 빌리 브란트가 사과를 했고 근데 반대로 기득권이 비주류 세력이 그 전쟁 이후에 자리 잡지 못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역사 왜곡이나 또는 반성 같은 모습을 많이 안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한일 관계 개선에도 많이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주류 세력이 우리 한국 사회에 힘 있는 자리에 갈 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는 뭐 이준석 당대표 같은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뭐 중도 확장도 일어나고 또 선거에서도 이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비주류 세력이나 개혁적인 성향이 뭐 이번에 당대표도 되고 그런다면 좀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진 않고 앞으로 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어떤 갈등, 성 갈등이나 뭐 성별 갈등이나 아니면 계층 갈등 같은 것이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서울예대로 진학을 했는데 정치학 전공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아주 정치에 대해서 해박하게 뭐 많은 주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현 선생님 그 도금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골목에서 애들이 노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거를 이제 인용하셨어요. 이게 그 한일관계 해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교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읽으시고 저한테 이 질문을 했는지 제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서평과 달리 독후감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저한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은 책이었고 뼈대만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교수님 그 표지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표지에서 제가 이 교수님 말씀하시고자 한 게 여기에 답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교수님 의도와 제가 읽었는 그 의도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왜 왔니라고 하는 그 놀이가 친구들하고 놀았었던 그 옛날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의 태극 문양하고 빨간색의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주보고 있는 사이에 흰색 바탕에 한일 관계 2000년 화해의 실마리. 그러면 결국 그 놀이도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놀이도 아군과 적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는데 결국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는 영원한 적국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다라고 하면 다 한 편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교수님께서 여기 지금 책 안에서 말씀하신 처방전이 두 가지가 나와져 있죠.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처방전이 일본한테만 너네만 해라 우리는 할 거 없다 이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레 짐작으로 그랬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내용은 혐한과 정한의 뿌리는 일본 서기에 있었고 거기서 출발을 했고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일본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쌍방향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둘이 같이 노력을 하면 한 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집에 왜 왔니에 꽂혀가지고 독후감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뼈대를 가지고 그 표지를 정말 열심히 그 표지를 봤거든요. 뭘 의미하는 표지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낸 거는 우리 집에 왜 왔니라고 하는 그 놀이 문화를 통해서 교수님이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으니 이거를 서로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대로의 뭐 삼국사기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빼고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일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일본 서기에 있는 그 잘못된 오류를 자국민한테 알려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우리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 평화가 대한해협으로 있는 저 평화의 선이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노래를 착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글을 썼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좀 독자 입장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우리 집에 왜 왔냐면 게임 룰을 아는데 피아가 서로 이제 그 교대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방금 말씀 중에 잠깐 넘어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죠.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가장 지난 100년 동안에 혹독한 체험을 했으니까. 역사를 이제 그 개량화해서 쭉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힌 것보다는 중국 북방민족하고 중국 한족이 더 많이 괴롭힌 거가 많거든요. 우리 지난 역사를 보면.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볼 때 일본을 노리는 단검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는 이유가 그 출발점이 바로 어쩌면은 잊혀진 광개토 태왕의 일본 원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의 일본 공격 준비. 일본이 그 당시 나라가 총 비상에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고려하고 원나라하고의 두 번에 걸친 일본 원정. 그 실제로 규슈에 상륙을 했었고. 뭐 대마도 이제 태종 때 했었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는 이제 공격을 했지만 그때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고생을 좀 했죠. 그건 이제 걔들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지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태평양 전쟁 말기에 관동군을 이제 러시아군하고 이제 미군은 이제 밑에서 올라왔지만 러시아군이 괴멸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오택동하고 장개석 군대가 또 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이 자기들이 시작한 잘못된 전쟁이지만 혹독하게 고생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북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북방에서 연결자 역할을 하는 한국이 자기들한테 적대적인 중국하고 손을 잡는 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왜 더 많이 실감했냐면,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전략가들, 국제정치학자들 뭐 수백 명하고 교류를 했잖아요. 깊이 있게. 예를 보면은 그 사람들 마음속 깊은 속은 그거예요. 한국이 지금은 이제 미국 동맹이니까 뭐 저러고 있지만, 미중 관계 세력이 역전이 되면
중국 편에 붙지 않을까, 중국 편에 붙어가지고 다시 또 우리를 노리지 않을까, 또 같이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이 이제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 좀 한 수 접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 중국은 뭐 큰 나라다라고 하거나 그런 우리 문화 DNA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 문화 DNA 출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쭉 리뷰해 보면 결국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삼국사기란 책을 통해서 우리 대외관계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계속 전승되면서 우리 마음속, 우리 심리구조 내부에는 중국은 거슬러서는 안 되는 큰 산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발전되면 투항주의가 되죠. 투항주의가 좀 넘어가면은 편승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민하게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제 중국에 편승해서 일본에 복수한다거나 노린다고 하는 그런 오해,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는 가치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쪽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의심과 이제 걱정을 하는 거를 좀 희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일본의 평화안전보장연구소라고 하는 기관하고 한국의 국방외교협회하고 이제 전략 대화를 줌으로 온라인으로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정 토론자로 초청이 돼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뭐 일본의 기라성 같은 전략가들이 다 모였죠.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제 점을 제가 짚어줬어요. 맥을 짚었더니 그 후에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개미집으로 이미 미끄러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일본의 우익하고는 다른 입장이에요. 저는 우익들은 만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책을 썼는데 만나주겠습니까? 인도일본부서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판한 책을 썼는데 그런데 일본의 건전한 현실주의적인 안보 정책가들 그다음에 전략가들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역시 일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에 따른 두려움이죠. 그걸 우리가 좀 해소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작년에 그 국제정치학회에서 고려 국경 문제를 놓고 일본 외교관도 초청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국경은 이제 김부식을 비롯한 4대 모아론자들에 의해서 쪼그라든 국경이고 플러스 일본의 반도사관이 세못을 박아놨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이었고 중국하고 자웅을 겨루는 나라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일 간에 전략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평화 솔루션은 아주 간단해요. 한국이나 일본, 미국은 현상 유지 세력으로 보고 북한보다 중국은 현상 타파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 유지 세력의 합한 힘이 현상 타파 세력보다 크면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한일 간의 협력이 잘 안 되고 현상 유지 세력이 협력이 가동이 안 되면 현상 타파 세력이 기존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더 빠지게 되죠. 드러난다면 대만에 대한 압박, 또 동북공정의 심화 이런 것도 나타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역사학자분들은 깜짝 놀라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고려 국경 문제라든가 임나일본부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잘못 이거를 해서 이 한일 관계 우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현상주의 세력들의 결집이 마비가 되고 그것은 중국의 모험주의를 고무하게 돼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은 불행하게도 이건 제가 전문적인 얘기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한반도에서도 스필오버, 그 파급 위협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뭐 역사 이야기를 좀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눈덩이가 불러가지고 나비 효과죠. 커져가지고 거대한 퍼펙트 스톰 전쟁으로 올 수 있다고 제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저는 국제관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이랬고 지금 민간 대학에서 있지만 그 눈에 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를 역사학자분들은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라고 제가 또 책을 쓴 측면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안보적인 위협으로 이제 나비 효과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좀 이해하시라고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점에서 일본의 구구 세력의 발흥은 우리가 억압은 아니고 잠재우고 그죠? 잠재우고 동시에 건강한 의미의 한일 협력을 복원시켜서 지역의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역사 문제를 잘못 풀면 고삐가 풀리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안보적인 위협으로 올 수 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종을 제가 좀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정호 선생님 아주 집중해서 지금 계속 듣고 계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일 양국 국민과 정치 엘리트 사이에 아까 잠깐 얘기하셨어요. 서로에 대한 열등감과 우월감이 막 혼재해 있는 기묘한 상태를 언급을 하셨어요. 특히 서로 형제라는 진실을 잊어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이야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소설 그 플롯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에서 한 얘기 그겁니다.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동생인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백제가 뭐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드라마에서 서로 원수처럼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자매였다, 형제였다 그러면 서로 포옹하면서 화해하잖아요, 이렇게. 그 서울 전쟁기장관에 가보면은 형제가 끌어가고 있는 상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6.25 때 형제가 전자에서 만난 겁니다. 형하고 동생이. 형은 이제 국군이고 동생은 인민군이었고. 그런 한일 관계의 진실을 많이 알게 되면 아까 일본 왕실이 한국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존경심을 품는 것처럼 일본 국민들도 이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되면은 이 뭐랄까 화해 프로세스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주 교수님도 이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태극기 휘날리면 생각이 났는데 사실 제가 교수님 이 책을 읽다가 어린 시절에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상기했던 아주 유명한 무협 소설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대만 얘기가 나왔는데 대만 최고의 무협 소설가 고룡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량용 김용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무협 소설가로 알려졌는데 이분의 작품 초년 작품 중에 절대쌍교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이게 쌍둥이 형제 이야기거든요. 갈라진 쌍둥이 형제 이야기인데 이 부모가 죽어요. 어떤 악인에게 죽거든요. 이게 이화궁주라는 이제 악인이 나오는데 두 형제를 갈라놔요. 한 명은 자기가 데려가고 한 명은 다른 데가 버리거든요. 이름도 지어주거든요. 한 명은 강소, 한 명 화무결로 지어서요. 강소한테는 화무결에는 부모의 원수가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하고 강소한테 그 화무결한테 강소라는 원수가 있으니까 넌 죽여야 된다. 그래서 18년 동안 키우거든요. 나중에 두 형제가 장성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놀라는 거예요. 너무 닮은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닮은 거예요. 그리고요 말도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키워준 사람 분들이 말하는 원수가 아닌 것 같다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과거를 따라가요. 그리고 진상을 알게 되고 두 형제가 화해를 하고 진짜 자기 원수를 갚는 거거든요. 그 드라마가 그 소설이 생각이 났는데 그 교수님 책에서도 일본에 갔으니까 내가 한국의 몇 대 몇 대 손이라고 족보를 알려준 그 학생 얘기가 들었는데 이거랑 너무 겹쳐 보였거든요. 굉장히 좀 감동적게 느껴졌는데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들으면 가족주의 이런 게 약간 감성주의로 들릴 수가 있는데 좀 더 이거를 우리가 원론적으로 다가가면요. 같은 뿌리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기가 아주 쉽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 둘 다 좀 안타깝지만 머리가 참수당한 그런 역사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보통 2007년 정도 역사라고 하는데 한일 관계 역사 고대사를 보고 나면요, 일본 역사도 같이 늘어납니다.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까지도. 그렇게 서로 이렇게 상보적으로 계속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침략과 폭력으로 점철돼 있던 우리 한일 합방 같은 거, 이런 파멸적인 트라우마를 넘어서 지금도 경제 문화 교류를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동북아의 이런 이게 평화를 지키는 일원으로서 이게 참여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일단은 이런 작업이 잘못 끼워진 단추를 새로 잡는 작업이라 생각했어요. 단추 하나만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되잖아요. 역사 뿌리 자로 잡는 걸 단추를 새로 잠그는 이런 작업이라 생각됐고요. 우리나라, 일본 둘 다 이제 이런 역사를 복원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형제로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서 앞으로의 역사는 시대는 해온과 상생 이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 시대라 생각하거든요. 전쟁에서 힘의 압도적인 우위로 이렇게 이런 게 재패라는 패권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역사 복원을 통해서 아주 이런 국제 관계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됐었으면 합니다. 한일 간의 화해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이 상생 방송국에서 하니까 더 울려서 잘 들리는 것 같으네요.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 학교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제가 특별히 두 분을 모신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지금도 우리 한국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조센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등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젊은이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한국을 동경한대요. 동경하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일본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모든 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일본어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쿠다라나이. 그거는 재미없다는 의미인데 뭐냐면 백제 없다? 백제스럽지 않으면 재미없는 거다. 그 다음에 구다라니모 나이 모노 이우나 이런 말이 있었대요. 백제에도 없는 것을 쓸데없이 이야기하지 말라. 그 뭐냐면 그 당시는 백제 것은 모두 다 이렇게 아름답고 선진적이고 동경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돌아오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한국 한류가 워낙이 압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막 그런 점에서는 미래는 좀 희망적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날본부 설의 그림자가 지워지면, 그렇죠? 그게 또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그것만 지워지면 희망이 있고, 또 이제 그 세대가 점점 커지면은 나아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일 간의 시민 교류 내지는 청소년 교류를 확장하면서 일본 학생들하고 우리가 오늘 했던 과거에 이제 좋았던 얘기, 우리 화해하려면은 이제 좋았던 얘기도 꺼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감하는 얘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화해의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영호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알고 봤더니 잃어버린 우리 동생이었다. 근데 우리를 괴롭혔지만 걔들도 지들이 출생의 비밀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일본 왕실처럼 좀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런 교육을 하시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좀 수긍을 할까요? 아니면 좀 일본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질까? 지금은 일본이 혐한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거울 반사로 우리도 너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그 학생들에게 일본이 왜 싫으냐 그러면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저는 이걸 꼭 일부러 적어왔습니다. 1790년 9월 17일에 아메리칸 데일리 어드버타이저라는 그 신문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사가 실립니다. 그 고별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부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항구적이고도 완고한 혐오를 갖는 반면 또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정열적인 애착심을 갖는 것을 배제하고 대신 모든 국가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우호적인 소회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외교의 방향이고 우리 교육의 방향이 아닐까 이것이 정답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은 일본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혐오감을 갖느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왜 일본은 나쁜 나라, 중국은 괜찮은 나라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은 우리를 앞으로 괴롭힐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한미일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미국 무조건 복종하잖아요. 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중국은 지금 통일의 결정적인 키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지금 연맹하는 게 중국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자. 무조건 싫어하는 거 이제는 그만하자는 거죠. 예, 만권 혐오랑 제발 좀 갖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또 독후감을 쓰면서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식 선생님께서도 이제 한일 학생 교류 경험을 말씀하셨어요. 6기라는 여학생이겠죠? 남학생이에요. 6기, 남학생이요. 네네. 독립기념관에 데리고 갔더니 상당히 좀 황망해하는 표정을 보였다, 여러 소감이 있었다 하는데, 일본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못 받는 것, 아까 일본이 임나일본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그래서 임나는 가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호 소통을 하면 불행한 과거가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늘어날까요? 또 화해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보죠. 제가 사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좀 요중심지입니다. 긴제 망병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동학혁명 발생지고, 그 다음에 동학혁명 지금 기념관, 그 다음에 공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담당해서 해외 필리핀이랄지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를 많이 어학연수 때문에 돌았어요. 거기 가면은 항상 중국인들, 그 다음에 일본인들, 꼭 한국 사람들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어학연수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항상 만나고 그러는데, 내가 있던 중학교에도 축구부가 있었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교류가 많이 있었어요. 교류가 많이 있어서 오고 가고 서로 분위기도 좋고 그랬는데, 거기 동학 기념관에 가면은 동학에 대한 모든 과정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꼭 일본 경찰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서 자기가 배웠던 역사하고 한국에 와서 보는 역사하고 보면은 문화적인 충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문화적인 접촉이 생겨서 지금 세대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이. 왜냐하면 타케시마 날 같은 걸 조정해갖고 이렇게 혐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잖아요. 근데 MZ 세대는 다르다고 봐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조상 바로 위에 선조들이잖아요. 근데 MZ 세대는 그게 좀 희박해지겠죠. 서로 상호 교류를 해가지고 그런 피해 의식을 상호간에 피해 의식을 조금 약하게 하면은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겠죠. 네,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이 국민 통합을 위한 강력 접착제 같은 권력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 권력은 국가 위신을 높이는 외교 자산이기도 합니다. 2019년 제가 답사팀을 섞여서 만주 역사 답사를 할 때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평소 같으면 맨날 싸워야 될 두 사람이, 한 사람 누구냐면은 태극기 부대원이었고, 또 한 분은 촛불시 참가자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나란히 앉았는데 일주일 내내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렇게 답사 일정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우리 공통의 뿌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이념적인 갈등은 다 녹여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까 우리 김광산 군도 얘기했지만 좀 위험하거든요. 어떤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국가가 자꾸 분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는 그 어젠다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권력 자원이에요. 이거를 누가 가지든지 가진 사람 깃발만 들면 그 주인공이 되는데 지금 여야 정치인들 그걸 잘 모르고, 물론 이제 몇 분 계세요. 이명수 의원 뭐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고 이 달콤한 엄청난 자원을 놓치고 있다. 국민을 통합을 해서 이제 국가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구약이라고 하는 역사책 가지고 시쳇말로 맨 땅에 헤딩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중동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4번이야 전쟁 이겼. 4번 전쟁 다 이기고.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강인한 응집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만큼 역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KTX, 누리호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깨달으셔가지고 진짜 우리 고대사를 회복하는 일에 국민들 결집을 시키면은 우리는 그것을 못했는데도 선진국이 됐거든요. 5030.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정말 누리호처럼 로켓으로처럼 엄청난 파워를 가진 나라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난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온갖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북한, 중국, 뭐 온갖 위협 요인이 우리 앞에 있어서 불안한데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국력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다분히 정치학자자 하는 말씀이죠. 근데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학술회의 대한사랑이 중심이 돼서 역사 강복 대오를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미래 세대가 동참해 주길 바라고요. 오늘 5분 선생님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기 잘 안 보이지만 객석에 계신 그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